네, 오늘은 라벤더 포인트 저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라벤더 포인트 공동 저자 2명 중에 1명 권오정입니다. 네, 김현주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라벤더 포인트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챕터를 한번 나눠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 저소득층이 유명한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통 저소득층이 생각보다는 오히려 돈을 좀 많이 버는 고소득층에 비해서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할 때 등등해서 여쭤보면 브랜드를 더 좋아해서 아닌가요? 또는 뭐 스몰 럭셔리에 대한 뭐 열망이 있어서 아닌가요? 그런 대답들을 종종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그 조사에서 나온 팩터는 그 저소득층이야말로 좋은 브랜드를 사지 않고 다른 거를 시도해 봤을 때 생기는 위험을 감당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이쇼핑을 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내가 평소에 쓰지 않던 거라도 이렇게 한번 집어서 갖고 와서 써봤는데 그게 제품의 질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걸 안 쓰고 딴 걸 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더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마케터 입장에서 저소득층이 포진해 있는 그런 그 동네나 이런 쪽에 오히려 더 마케팅을 집중해야 된다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여담으로 라벤더 포인트에 여러 사례가 있지만 이 사례에서 특히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독자분들이 많으셨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소비자를 볼 때 나이 그다음에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 디폴트로 많이 보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 그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가 반대로 이제 그거를 좀 깨는 사례로 다가왔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더더욱 내가 기존에 봤던 어떤 현상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내가 좀 해야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딱 그 부분이었던 게 읽으면서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라고 바로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타성에 젖었구나. 당연히 이거 아니야? 했는데 피디님이 방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타성적 사고. 네, 그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돈이 없고 저렴한 브랜드를 좋아할 것이다. 어찌 보면 되게 논리적인 전개인 것 같은데 굉장히 타성에 이미 젖은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좀 깨야 되는 기존 관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본인이 내가 얼마나 과거의 그 룰에 집착하고 있는가라는 타성을 스스로 좀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두 번째는 권위의 도전을 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쭉 삶을 유지하면서 아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룰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진행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세팅된 룰에 스스로가 많이 좀 억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세팅해둔 룰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도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없으면 싼 거 사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기저에 있는 생각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항상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좀 저수지가 깊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데이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책이나 아니면 여러 컨텐츠들을 많이 흡수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과 깊이가 좀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논문 같은 것도 그 과거에 생필품 관련된 회사에서 해온 리서치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은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저수지를 좀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혼자서는 그렇게 몰입하기가 한 부분에 경도하기가 되게 쉬운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 라는 식으로 남의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좀 다른 생각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한국은 몰입이라고 하면은 그냥 혼자서 막 끌로 파는 것만을 생각하시는데 그 두 가지 본인이 가진 저수지의 깊이를 굉장히 넓게 가시는 것 두 번째는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남의 생각을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성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다른 사례가 있으시다고? 그 구글이라는 회사는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실 텐데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을 하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의 비전이 교통사고로 지구인의 어느 한 명도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가 멋진 비전인데 사람들이 자동차에 이제 부딪히게 되더라도 소위 말해 차에 치여도 죽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자동차에 부딪히면 왜 죽지?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죽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보통은 그 차 자체의 충돌의 충격으로도
뭐 다칠 수 있지만 보통은 그 충격으로 반작용으로 사람이 이제 공중으로 뜨게 되고 떨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이제 지면의 충격으로 많이 부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딪혔을 때 차에 그 사람을 붙이면 되지 않느냐는 사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미국 특허청에서 그 실려있는 사진을 보면은 그 자동차의 본네트에 특수 재질의 여러 가지 도포를 입혀서 충격이 오면은 그 부분이 깨지고 그 안에 강력한 끈끈이가 들어가 있는 차를 설계하게 됩니다. 아, 실제 끈끈이가 이렇게요? 네, 아. 그래서 사람이 부딪히면 그 끈끈이에 사람이 딱 접촉하게 돼서 2차적인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액션까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구글의 끈끈이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는데 이게 정말 좋았던 케이스는 보통 사람은 자동차에 치이면 죽는데 보통은 왜 죽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 자체만 방어하자. 그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게 놀라웠고 바로 이게 타성을 극복한 사례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통 보면 그냥 그거 아이데이션에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볼보에서 시제품이 나올 정도로 현실화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고가 어디까지 타성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 자세히 실었고요. 이 사례에서 되게 중요한 점은 현상만 놓고 본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렇죠. 어쩜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좀 파고 네,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역량일 수 있어요. 구글의 자율주행 프로젝트의 비전 자체가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되게 막연하고 얼토당토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솔루션을 고민하는 자리에서 그 비전하고 연결돼서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 왜 다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치는 원인이 뭐 100가지, 1000가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기존 방식 속에서 맴돈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왜 다치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상해는 왜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질문을 던졌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사고의 이론칙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으로 기존에 주어진 상황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왜? 진짜야? 정말 그래? 꼭 그래야 돼? 이 질문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서로가 이해하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라벤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 라벤더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라벤더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 팀이 아이데이션을 해서 추출해낸 새로운 용어입니다. 라벤더 포인트의 아이데이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마케팅 발화점을 고객과 시장이 반응하는 굉장히 격렬히 반응하는 지점을 우리가 꼭 찾아야 된다. 그 평타의 마케팅으로도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고 시장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한 지점이 있는 브랜드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 라벤더라고 하는 식물의 생태가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에서 저희랑 맞는 거예요. 라벤더 안에 있는 스파이크 오일이라는 정확한 학명이 있는데 그 스파이크 오일이 응축되다가 지중해의 뙤약볕 아래서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넘으면 스스로 발화해서 전체 황무지를 다 태워요. 들불을 일으켜서 다 태우고 거기서 이제 씨앗이 타고 남아서 밭에 묻히면 그 다음 생태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상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좀 라벤더에서 추출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내재적 에너지, 구성원의 내재적 에너지, 두 번째는 외부 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임계치까지 다다를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 마지막에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라벤더 포인트라는 그 메타포에 완전히 녹여져 있어서 저희가 우리가 주장하는 마케팅의 발화점은 라벤더 포인트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 마케팅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객이나 그 시장의 경쟁 상황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치열해지기도 했고 그 테크 기반의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면서 마케터들이 그동안 활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무기는 나도 쓰지만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방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툴을 쓰느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기술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차별화가 안 되고요.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진심 어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임하고 있고 그 엑기스를 어떻게 잘 뽑아내서 고객한테 잘 전달해서 고객이 감동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마케팅이라는 게 이 게임인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응축되어야 되는 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짙어져야 되는 거예요. 0점부터 100점까지가 있다 그랬을 때 몇 점 정도 되면 이제 고객한테 보여주면 고객이 괜찮다고 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임계점이 예전에는 한 80점만 돼도 야 합격선이야 이렇게 고객이 끄덕끄덕 해줬던 그 선이 한 뭐 90점, 95점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완성도를 어떻게 더 높일 거냐 그 부분은 결국은 내부 분들이 좀 더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되고 에너지를 더 모아야 되고 나만이 힘을 줘야 되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 정확하게 그 지점을 명확하게 딱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 힘을 정확히 줘야 될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 힘을 탁 줘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책에서 보면 어떤 라벤더 포인트는 컨셉이고 어떤 라벤더 포인트는 고객의 바이럴 지점을 찾는 거고 기업의 비전을 굉장히 새롭게 하는 거고 꼭 뭐 라벤더 포인트라고 해서 프로모션 임팩트 있고 자꾸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우리 브랜드가 잘하는 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점점 더 그 차별점을 말씀드리려면은 기존에는 어떤 그 무기의 변화로만으로 따라잡을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었다면은 뭔가 현 시점에서는 뭔가 생각의 중요성?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지 못할 그 연결 그런 것들이 더 중요시해지는 근데 저희가 계속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그냥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기획과 생각에 대해서 깊이를 더 가져가는 방법밖에 남은 무기는 없는 것 같다. 완전히 좋은 거는 서로가 너무 기뻐하거든요. 기업에서도. 근데 한 80점 되면 괜찮은 것 같아. 한번 그래. 해보자. 시간도 없는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은 밑에 세부 분야들이 있고 아니면 제품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마케팅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케터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공통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획이라는 업무가 있죠. 너도 기획하고 나도 기획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획 업무가 어디까지 깊어져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못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기획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기획하고 있어. 근데 기획이 이렇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기획을 어느 선까지 도달해야 충분히 한 거구나. 본인이 약간 감을 잡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저희가 집필하면서 가장 좀 주력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기획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이제 알겠는데 어떤 기획이 좋은 기획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두 가지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 기획이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첫 번째는 그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정말 다 경탄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야 이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오면 그건 좋은 기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수가 또는 혼자서 기획을 했을 때 그 기획된 페이퍼를 보고 본인이 좀 겁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난다는 게 이게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라 보통 그 좋은 기획은 기존에 시도를 안 해보거나 그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서 트라이를 안 해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야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은 윗사람들한테 좀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야? 또는 과연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까라는 등등의 약간의 겁이 좀 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트라이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대리급인데 대리인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보통은 마케팅 팀만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대리가 이거는 기술팀을 모시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 뭐 PR팀을 모시겠습니다. 하면 그 발상 자체가 이미 이제 조직에서는 저분이 왜 저러시지? 이렇게 되면서 약간 반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현업에서 계신 분들이 그 분위기를 깨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